네, 이번 워크숍 주제는 5.18 광주항쟁, 전두환 독재에 맞선 민중무장 저항입니다. 이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연사분은 김동철 동지입니다. 노동자연대 회원이시고 노동자연대에서 발행하는 신문에서 현대사 관련 글을 기고해 오셨고 앞으로도 기고하실 계획이십니다. 먼저 연사의 발제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80년 그 광주 민중을 학살하고 권력을 장악했던 전두환이 회고록을 냈죠. 저는 이거 사서 읽어봤는데요. 네. 전혀 여러분들은 사서 읽어보진 마시고요. 전혀 뭐 가치가 없습니다. 쓰레기라고 할 수 있고. 일단 이 1권, 3권짜리인데 그 1권이 이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그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그 죽은 이후부터 광주항쟁까지의 그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게 이제 1권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전두환은 이 시기를 1권의 그 제목처럼 혼돈의 시대라고 봅니다. 즉 박정희 체제의 그 균열을 뚫고 솟아나는 그런 대중 투쟁을 억누르고 그 착취와 억압의 그 박정희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자신의 시각으로 썼다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온갖 왜곡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의 시각 속에서 이 광주항쟁은 여전히 그 폭동과 사태로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은 오히려 뭐 피해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 책의 내용 중에 또 핵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뭐 식김구세의 재물이 됐다 자기가 뭐 이런 그 말이 나온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발포 명령은 없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핵심 주장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 그 광주 항쟁을 진압한 것이 정당한 진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전두환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왜곡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 광주 항쟁 그 당시부터 있어 왔고 지금까지 내내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그 투쟁의 역사로 그 광주 항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광주 항쟁을 바라보는 그림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하는 책이 바로 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흔히 이제 넘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던 책이죠. 왼쪽에 있는 것이 그 85년도에 발간된 책인데, 85년도에 그 발간되자마자 당시 뭐 분위기 때문에 당연히 금서가 되었고 많은 탄압을 받고 그 많이 압수도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항쟁의 진실은 계속 그 이어져 왔고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퍼져나갔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책이 그 올해 5월 달에 출간된 책이에요. 다시 출간되기를 내내 바라고 있었는데 그 드디어 올해 5월 달에 출간이 되었고, 그동안의 이제 사실관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보강해서 그 출간된 책입니다. 광주항쟁에 대한 가장 생생한 르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꼭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도청을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그 윤상원의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윤상원은 우리가 설령 진다고 해도 그 영원히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말은 그 현실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80년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광주항쟁의 영향으로 급진화되어 군부 독재에 맞서 기꺼이 싸우고자 했습니다. 실제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많았죠. 몇몇 사람만 그 이야기를 해본다면 맨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이 김의기 열사인데 그 서강대학교 당시 학생이었고, 그래서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고자 그 광주항쟁에 있었던 그 해에 그 이후 그 해에 그 유인물을 뿌리고 그 건물 옥상에서 투신을 했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김종태 열사인데 노동자 출신이었고, 당시 마찬가지로 광주항쟁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그 광주항쟁에 있었던 바로 그 해에 그 신촌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했던 사람이죠. 그 세 번째는 이제 박관현 열사인데 당시에는 이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죠. 근데 이제 수배 상태였기 때문에 그 광주항쟁에는 그 직접 참여는 하지 못했고 나중에 그 잡혀가지고 구속된 다음에 그 광주 학살에 대한 항의와 그리고 먼저 간 동지들에 대한 그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40일 동안 단식을 했고 그것 때문에 굶어 죽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 시기는 그 사회 변화에서 그 노동자들의 중요성을 인식한 투사들이 또 많이 늘어났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 노동계급 형성이라는 그 책을 썼던 구혜근 교수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한국 노동계급 운동은 전두환 정권 첫 1년 동안 더 강해지고 성숙해졌다. 표면적으로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그 학생, 노동자, 재야 집단들이 80년 패배에 대해서, 광주 학살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숙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시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는 물리적으로 패배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진정한 민주주의와 해방을 원했던 그 사람들의 열망이 87년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 그 대투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전두환에 대한 역사의 복수라 할 만할 것입니다. 오늘날 광주 민중항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80년대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광주 민중항쟁에 참여해서 그 목숨을 내던지면서 사람들이 그 열망했던 그 이야기, 열망, 염원 이런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토론을 통해서 그 광주항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하고 이끌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면 합니다. 광주항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70년대 말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70년대 말 그 한국 자본주의와 박정희 정권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죠. 경제 성장률이 76년에 14%였지만 78년에는 그 9.7%로 떨어졌고 79년에는 6.5%로 그리고 급기야 80년에는 그 마이너스 5.2%로 폭락을 하게 되죠. 점선 부분이 바로 이제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건데 가운데 이제 푹 떨어지는 부분을 바로 그것을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 위기의 대가는 또 서민들이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거의 22%나 올랐고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뭐 35%나 올랐죠. 그리고 실선 부분에 얇은 실선이 바로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해고와 실업도 많이 늘어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시기 노동자들의 처지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죠. 76년 그 해태제과 노동자들이 쟁의를 벌이는데 그 쟁의 때 노동부에 낸 탄원서가 있어요. 그 탄원서의 내용 중에 그 두 가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당시의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불황 때문에 그리고 더욱이 불황 때문에 79년 그 5월까지 임금 체불액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78년 그 같은 기간에 이제 비해서 79년도 그 기간에 7배나 늘어났던 그런 수치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그 부마 항쟁의 경제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몇 달째 임금 체불에 시달리던 그 마산 창원 지역의 그 현대양행의 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그 부마 항쟁의 그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죠. 78년 12월 달에 이제 총선이 벌어지는데 총선이 열리는데 여기서 야당인 신민당이 이제 거의 그 실질적으로 이제 승리하는데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 선거에서도 이제 야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70년대의 그 폭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저항은 끈질기게 이어져 왔습니다. 노동쟁의는 이제 7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78년도에 그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정보부까지 개입을 해서 노동자들에게 이제 똥물을 뒤집어 씌우는 등 온갖 탄압을 가하죠. 저 사진 왼쪽 그 위편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제 똥물을 이제 뿌리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했던 그런 사진인데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이제 굉장히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당시 이제 서울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투쟁에 나서기도 하죠. 그래서 민주화 선언문도 발표하고 그 노동자들 투쟁에 대한 연대나 아니면 뭐 모금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벌여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래 그 아침 이슬을 만든 김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불빛이라는 뭐 노래 굿 같은 걸 만들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뭐 뮤지컬 같은 거일 텐데 옛날에는 노래 굿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당시 노동자들의 이제 생활상을 아주 잘 묘사하는 그런 가사들로 많은 공감대를 얻죠. 그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뭐 사장이 키우는 개는 포니 타고 병원 가고 우리들은 타이밍 먹고 일 나간다 이런 가사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노동자들의 현실을 굉장히 잘 대변한 또한 그런 것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동일방직 문제 대책위에서 활동한 그 소설가 조세희 씨 같은 경우에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그 작은 공의 그 모티브를 얻기도 했습니다.
70년대는 이와 같이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주요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YH 무역 노동자들의 투쟁도 이 선상에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YH 무역은 66년도에 미국에 가발을 수출하면서 성장을 시작해서 70년도에는 수출 1,000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그리고 72년도에는 고액 소득자 순위에 사장인 장용호가 8위에 오르는 등 급속히 이윤을 늘려나갔던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이 같은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가 있었던 것이죠. 70년대 중반 가발 시장이 쇠퇴하고 위기를 맞게 되면서 79년 4월 달에 폐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300만 달러의 외화 도피를 하기도 하죠.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해서 투쟁에 나섭니다. 농성이 이제 시작되자마자 경찰이 공격해 들어왔고, 노동자들은 투쟁을 방어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당시 야당인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 들어간 지 24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열린 고위 대책회의에서 강제 해산 결정이 내려집니다. 8월 11일 새벽 1,000명의 경찰이 동원이 돼서 강제 진압에 나서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YH 노동자 김경숙 씨가 사망을 합니다. 정부는 단순 추락사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타살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죠. YH 투쟁은 부마 항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마 항쟁의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산대 선언문에는 YH 탄압에 대한 항의가 주요한 내용으로 담겨 있죠. 부마 항쟁으로 지배자들의 분열이 가속화되었고, 박정희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본다면 이 YH 노동자들의 투쟁이 유신의 심장을 쏘는 그런 뇌관이 될 줄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죠.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시각들은 불쌍한 노동자들, 그리고 힘없는 노동자들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지만, 당시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70년대 노동자들의 그런 끈질긴 투쟁이 학생들의 투쟁과 민주주의 투쟁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것이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면서 발전하여 87년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H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고은 시인 같은 경우에 YH 김경숙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1970년 전태일이 죽었다. 79년 YH 김경숙이 마포 신민당사 4층 농성장에서 떨어져 죽었다. 죽음으로 열고 죽음으로 닫혔다. 김경숙의 무덤 뒤에 박정희의 무덤이 있다. 가봐라. 라는 내용인데, 당시 상황을 적절히 묘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마항쟁은 유신대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부산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유신대학이란 유신의 아주 고분고분한 대학이라는 뜻으로, 이전까지는 박정희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못했던 이런 부산대에서 부마항쟁이 또 시작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79년 10월 16일 부산대생 200명이 유신헌법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시작했고, 시위대는 금방 5,00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시내로 이제 진출해서 시위를 시내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저녁이 되자 퇴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하층 노동자들이 결합하면서 시위대는 5만에서 이제 7만 명으로 이제 불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산의 투쟁은 바로 마산으로 급속하게 이제 퍼져나가고 굉장히 격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경찰서나 파출소, 그다음에 세무서 이런 데들이 이제 공격당하고 그렇거든요. 세무서 같은 데가 공격당한 거는 당시에 세금이 또 엄청나게 많이 오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또 분노의 표출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정부는 부산에 계엄을, 그리고 마산에는 위수령을 선포해서 공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하게 되죠. 부마항쟁은 이렇게 군대의 폭력으로 잦아들었지만, 항쟁이 지배자들에게 준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이들은 반란, 그리고 혁명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들었죠. 지배자들의 분열이 극심하게 일어났죠.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는 부마항쟁은 유신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물가 고에 대한 반발, 그리고 조세에 대한 저항에다가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겹친 민중 봉기다. 그래서 불순 세력은 배후에 없고, 이 밀란은 정보 자료로 판단컨대 5대 도시로 확산될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하면서 강경 조치만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을 하죠. 하지만 박정희의 질책을 받게 됩니다.
박정희는 앞으로 서울에서 그 4.19 같은 데모가 일어나면 대통령인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하겠다라고 이제 호언을 하죠. 경호실장 그 차지철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 그 300만 정도 죽여도 뭐 까딱없는데 그 데모대원 100만, 200만 정도 죽인다고 무슨 걱정이 있겠냐라면서 박정희를 부추기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분열은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와 그 차지철을 죽이는 그 결론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지배자들의 분열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가 죽은 후 대통령이 되었던 그 최규하는 실질적인 권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죠. 권력은 실제로 군부에 있었습니다. 군부는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육군 참모총장이고 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와 그 보안사령관으로 그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 이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의 그 명령 개통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은 계엄사령관인 그 정승화였죠. 이 정승화와 그 옛 여권은 그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의식해서 유신 체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긴급 조치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김대중에 대한 복권 조치를 이제 취하는 등 몇몇 유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두환과 그의 지지 세력의 입장은 달랐죠. 그는 자신의 그 사조직인 하나회를 기반으로 조심스럽게 군부 내에서 지지 세력을 모아나갑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승화는 그 김대중은 너무 빨갛고 김영삼은 너무 무능하고 그 김종필은 부패해서 그들이 그 대통령이 되면 쿠데타라도 일으킬 것이다라고 공공연히 또한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두환 자서전에서도 정승화가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도친 개찐인데요. 어쨌든 박정희는 자신과 고양이 같은 영남 출신들을 중용을 하게 되죠. 전두환은 박정희의 5.16 쿠데타 직후 그 육군 사관 생도들을 모아서 5.16 지지 시위를 조직하면서 박정희의 눈에 들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요 보직들을 이제 막 역임을 하면서 박정희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 박정희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가 11.6 그 사건, 박정희가 죽은 그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보안사령관이었다는 점은 그 향후 사태 진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는 자신의 그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정승화 쪽을 제압할 그런 계획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결국 전두환은 12월 12일 그 정승화를 박정희 살해 공모 혐의로 체포하면서 소위 그 12.12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평온한 과정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그 무력 충돌이 있었고 노태우는 자신의 그 구사단을 전방에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정승화 쪽도 전두환을 그 보안사령관에서 해임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뭐 하는 등 이런 그 공격을 하려고는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죠, 결국. 전두환 쪽이 정승화 쪽보다는 더 단호하고 조직적이었다고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뒤 전두환은 아래로부터의 그 저항을 파괴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먼저 충정 작전을 준비하는데 이 충정 훈련은 저항에 대한 그 철저한 진압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주요 방송과 그 신문사를 대상으로 해서는 그 K공작이라는 걸 펼치게 됩니다. K공작의 K는 킹의 그 K를 따서 K공작이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킹인 전두환을 국가 지도자로 그 부각시키는 일을 진행을 한 것이죠. 80년 그 3월 중순에 글라이스틴, 그러니까 미국 대사인 글라이스틴이 그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전두환이 이미 군에 대한 그 권력을 장악을 했고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당시 상황을 잘 묘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대응은 굉장히 꾀재재함 그 자체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은 군 장성급 그 출신들을 영입하거나 그 전두환의 그 중앙정보부장 서리 임명 등에도 그 반대하지 않으면서 그 신군부와 자기가 이제 잘 협상을 하면 그 자기가 대권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망상에 빠져 있었죠. 김대중은 그 전두환의 등장을 우려는 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그 제야와 학생운동을 자제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군부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5월 16일 날에는 그 김영삼과 공동으로 시국수습 6개항을 발표하면서 평화 유지를 호소하기도 하죠.
하지만 신군부는 그 다음날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김대중을 내란 혐의로 구속해버리죠. 학생운동으로 말할 것 같으면 80년 서울해범 시기에 학생회들이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학내 문제에 집중해서 투쟁을 벌여나가는데 전두환의 그 집권 음모가 명백해지면서 그 학생들은 신군부에 대한 항의 시위로 나가게 되죠. 그 절정은 5월 15일에 있었던 서울역 집회였을 겁니다. 서울 시내 30개 대학 거의 10만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죠. 하지만 학생들은 오후 8시 50분부터 해산을 시작합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그 밤중에 군인들과 충돌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는 그 판단 때문이었죠. 이른바 그 서울역 회군이라는 그 회군이라고 불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은 이것은 이 운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과오였다. 이 같은 결정적인 오류가 광주에서의 대학살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학생들의 그 정치나 아니면 조직, 준비 정도 또는 경험 수준을 봤을 때 이러한 비판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당시 전두환의 쿠데타를 학생들만의 시위로 막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계급 사람들의 광범한 참가가 필요했죠. 관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80년 그 유화 국면 속에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노동쟁의가 급증하기 시작했죠. 그중에 사북항쟁은 매우 격렬하게 벌어졌던 그 투쟁 중에 하나입니다. 80년 4월 16일 그 사북 탄광에서 25명의 그 광원들이 어영노조의 그 형편없는 임금 인상안에 반대해서 임금 인상과 그 노조 지부장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광산 노동조합 위원장실을 점거하면서 사북항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이들의 투쟁은 경찰이 이제 개입하면서 급속하게 확대가 되죠. 그리고 3,000명의 그 광원과 그 가족들이 사북읍을 장악하면서 저항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강경 진압이 사태를 오히려 더 키울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그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 투쟁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죠. 하지만 합의는 굉장히 기만적이었고 협상 이후에 그 투쟁을 주도했던 100명을 연행해서 가혹한 고문과 함께 구속시켜버리게 됩니다. 그 일주일 후에 발생한 부산의 동국제강 투쟁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벌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즉 이처럼 그 폭발적인 투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 투쟁은 확대되거나 지속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장기간 그 이어져 온 노동 통제 때문에 그 노동자들은 투쟁의 경험이나 아니면 조직, 자신감 등 모든 면에서 아직 취약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직 그들에게는 경험과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신군부는 5월 17일 그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죠. 이미 79년 10월 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있었는데 그 형식적으로는 제주도로 이제 확대하는 거였지만 내용상으로는 전면적인 탄압을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17일 하루에만 600명의 그 제야 인사나 학생운동 지도자들, 언론인들이 체포가 되었죠. 김대중은 아까 말한 대로 내란 음모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전국 수준에서 그 민중은 변변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당했지만 광주에서는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광주에서만 이렇게 시위가 계속된 데에는 그 분명한 요인이 있었죠. 군부 독재는 그 분열 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호남을 의도적으로 이제 차별하는 정책을 계속 써왔었죠. 그래서 호남은 상대적으로 낙후했을 뿐만이 아니라 호남인들에 대한 온갖 그 멸시와 천대가 있었던 게 당시의 현실이죠. 그런 군부가 김대중을 체포한 것이 광주 시민들을 더 분노케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은 광주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광주를 초기에 잔인하게 짓밟아서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공수부대의 그 짐승 같은 야만 행위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수부대도 그 부마 항쟁을 진압할 당시의 공수부대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당시 군은 부마 사태 그 진압 작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시위의 그 대규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강경 진압해야 한다. 그게 효율적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이끌어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18일 오전 10시에 전남대 정문에 100여 명의 그 학생들이 모여서 농성이 시작됩니다.
이 사진은 그 18일 이전에 그 전남대의 그 시위 사진인데 18일 당시에는 교문 앞을 공수부대가 지키고 있고 그 밖에 그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학교를 지키고 있던 공수부대는 그 쇠심이 박힌 살상용 그 특수 곤봉으로 공격을 시작하죠. 잠깐 투석전이 있었지만 특수훈련을 받은 공수부대를 상대하는 것은 무리였죠. 공수부대는 학생들을 쫓아가서 그 머리를 강타하고 실신하면 질질 끌고 가 버렸습니다. 학생들은 시내로 나가서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하고 시내에 진출해 해서 시위를 시작을 하게 되죠. 오전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수백 명이 그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시위를 벌이는데 그 오후가 되면서 시위대가 좀 더 불어나서 투쟁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죠. 오후 4시 40분경 그 광주 시내에 공수부대가 투입돼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을 잡으면 먼저 곤봉으로 머리를 때려 쓰러뜨리고 서너 명이 그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군홧발로 뭉개고 곤봉으로 쳐서 피곤죽을 만들곤 했죠.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이 보이면 가차없이 대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투쟁이 격화됨에 따라 사망자의 그 사망 진단은 처음에는 타박상, 그 다음에는 자상, 그리고 총상 순서였었죠. 19일 계엄군의 그 검문과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금남로에 모여든 군중은 3,000명 또 4,000명으로 불어났죠. 이날도 잔인한 진압은 계속되었습니다. 체포한 사람들을 거리로 끌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기고 기합을 주고 괴롭혔죠. 여자들도 옷을 벗기고 괴롭힘을 당하는 데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작전명이 그랬듯이 화려한 휴가를 즐기고 있는 듯 했죠. 19일 오전부터 그 시위대의 중심 세력은 학생에서 일반 시민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는 시내 전역으로 확산되었죠. 광주 시내 그 종합병원과 개인 병원들에는 중환자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학생, 청년뿐만이 아니라 노인이나 부녀자, 심지어는 어린아이 시체도 있었죠. 21일 공수부대는 화염 방사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시위대는 수만 명으로 불어났죠. 꼬마 손을 잡고 나온 할머니나 아니면 점원, 학생, 회사원, 가정주부들, 요식업소 종업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야말로 민중항쟁으로 발전을 했던 것이죠. 오후 7시가 되자 대형 트럭과 고속버스 그리고 시외버스 그 200여 대의 택시가 금남로를 가득 메운 제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공수부대에 의해서 3명의 그 택시 노동자들이 살해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죠. 시위 규모는 그 20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MBC가 불타고 KBS 방송국도 불에 탔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뉴스에는 단 한마디 보도되지 않고 계엄 당국에 의한 그 강경 발표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 21일 화정동과 동명동 등지의 그 고급 주택가에서는 부자들이 빠져나가서 인기척이 없는 가운데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3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투쟁의 정점을 이루었던 날이죠. 이제 곧 공수부대가 물러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되자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발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준 사격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죠. 사람들은 무장을 해서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민군의 저항으로 21일 저녁 8시경에 드디어 도청에 진입을 하게 되죠. 항쟁의 확산을 위한 노력도 진행이 되는데 21일 그 아세아 자동차에서 차량 증발을 하면서 확산을 위한 그 조건이 마련이 됩니다. 전주나 그 서울 방향으로 그 진출하려고 시도도 이제 했는데 계엄군의 그 강력한 제주로 그 포기하고 말죠. 그리고 전남 도내 그 시군으로 그 실제로는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목포나 한평, 뭐 나주, 무안, 강진 이런 데로 이제 확산이 되죠. 저 보이는 선에 따라서 이제 항쟁이 확산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22일 광주는 이제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시민군은 자체 조직과 그 병력을 통제하면서 계엄군의 그 반격을 대비하고 시내의 치안을 유지하는 일을 했죠. 모든 차량을 등록하고 구호 연락, 그다음에 수송 보급, 순찰 전투 등의 임무를 나눠서 조직했습니다. 사재기나 매점 매석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헌혈이 넘쳐났고 은행이나 그 신용금고에 대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시민군에 의한 폭력 사건도 없었죠.
사소한 그 사고라도 발생하면 시민군 순찰대가 체포해서 그 조사부로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해방 광주는 평범한 민중이 이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쟁은 고립되어 있었고 전두환과 신군부는 진압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었어요. 정시채 그 부지사를 포함해서 유직급 인사들, 그리고 목사나 신부, 변호사 15명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이 꾸려졌죠. 이들은 군과 그 협상을 통해서 총기 반납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타협적인 협상에 반대해서 새로운 투쟁적인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죠. 시간이 갈수록 그 지도부 내 이견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수습위원회의 투항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5일 날 그 투쟁적인 그 항쟁 지도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윤상원 열사를 포함한 사람들로 그 투쟁 지도부가 꾸려지게 되죠. 그리고 26일 마지막인 5차 걸기대회가 도청 앞에서 열려서 최후 투쟁을 다짐하게 됩니다. 계엄군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항쟁 지도부는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계엄군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남았죠. 이들은 유언처럼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이대로 전부가 총을 버리고 계엄군을 아무 저항 없이 맞이하게 된다면 지난 며칠 동안의 항쟁이 너무도 장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저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도 누군가가 여기 남아 도청을 사수하다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27일 새벽 3시 30분 계엄군이 광주 시내로 진압하기 시작했죠. 4시 10분 도청에 투입돼서 4시 55분에 도청을 완전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광주 항쟁은 물리적으로는 패배했죠.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치적으로는 그러지 않았고 광주 항쟁을 계승하고자 하는 많은 투사들과 투쟁들이 일어났고 결국 이 흐름은 87년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광주 항쟁 당시에 붙었던 대자보입니다. 대자보 내용의 광주 시민 여러분 둘째 줄을 보면은 미 7함대는 지금 부산의 진주 전두환을 견제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대자보 내용에서도 보여지듯이 당시에는 미국에 대한 일정 정도의 환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미국은 제국주의적 본질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죠. 베트남전 패전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은 직접 개입보다는 지역의 동맹자들을 통한 패권 유지 전략으로 바뀌게 되죠. 중동에서 이란의 끔찍한 독재자 샤 정권을 지원하고 남미에서는 다른 독재 정권들을 지원하는 형태였죠. 중국과는 평화무드를 조성하면서 베트남전 패전의 상처를 만회해 보려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79년 1월 달에 이란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원하던 샤 정권이 무너지게 되죠. 79년 7월 달에 산디니스타 해방 전선이라는 니카라과에 있었던 산디니스타 해방 전선이 친미 독재 정권이었던 소모사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카터 정부는 군비 팽창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만 지역에 미군 기지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제3세계 지역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신속 배치군을 신설한 것도 이때라고 할 수 있죠. 80년대에 레이건이 대규모로 군비 팽창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79년도에 카터 행정부의 정책을 발전시킨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9년 6월 30일에는 카터와 박정희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미국은 박정희 체제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은 박정희가 죽자 그의 죽음으로 한국의 지배 체제가 불안정해져서 동아시아에서의 자신의 중요한 동맹자가 없어지는 것에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신군부를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관찰하려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5월 22일 날 24단의 이동을 승인하면서 미국 국무차관이었던 크리스토퍼는 미국이 질서를 회복하려는 한국 군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지만 다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이희성 같은 경우에는 광주 진압작전 전에 사태 확산 우려 때문에 미국과 사전 협의를 했고 항공모함과 조기 경보기가 한국에 배치될 때까지 진압작전을 유보해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와 같은 광주 학살 그 지원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죠. 광주항쟁은 이렇게 미제국주의의 본질을 드러냈고 이후 그 미제국주의에 대한 그 반대 투쟁이 확대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그 전국의 그 미 문화원이 점거나 그 방화로 몸살을 앓았던 것은 이러한 맥락 하에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광주항쟁에서 제기된 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가 보여주듯이 제국주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그런 한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소수자 그 해방운동에서 보여주듯이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거나 그 협력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운동 내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그 억압에 반대하는 투쟁 또는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광주항쟁은 보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루어진 그 광주항쟁이 어떻게 이후에 어떻게 이제 해결되어 진행되어 왔는가를 이제 보여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이제 그 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88년도에 그 87년 이제 투쟁이 있었고 그 투쟁의 성과로 그 11월 달에 전두환이 백담사에 가고 12월 달에 이제 광주 청문회가 열리죠. 하지만 이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그 93년도에 김영삼이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광주 그 학살자들에 대한 처벌은 그 역사에 맡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검찰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죠.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위기에 몰리자 김영삼은 그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고 그 처벌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김대중이 당선되자마자 그 전두환을 사면을 시켜 버리죠. 그리고 그 5.18에 대한 뭐 국가 기념일을 지정한다든지 뭐 국립묘지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조치들을 이제 취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루어진 이런 그 성과들은 그 투쟁의 결과들이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뭐 알아서 취해진 조치는 없죠. 학살자들에 대한 그 만족스럽지 않은 그 처벌조차도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직선제가 들어간 87년 헌법 같은 경우에 그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전직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퇴임 이후에 자신의 영향력을 그 보장받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것이고 그 야당이 이것에 타협을 해 주어서 87년 헌법에 들어간 거죠. 이것대로였다면 그 전두환이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백담사의 대머리가 될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87년 6월 항쟁 이후 지속된 노동자와 학생들의 투쟁은 전두환의 의도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결국 전두환은 그 백담사로 쫓겨가는 결과가 됐죠.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후에 애초에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처벌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노동자 투쟁이 매년 이어졌고 학생들의 투쟁도 그 벌어지면서 그 김영삼을 밀어붙였던 투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구의 뭐 지하철 폭발 사고라든지 아니면 삼풍 백화점 사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정치 위기가 발생을 했고 김영삼이 노태우와 전두환을 구속하는 것까지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김대중은 당선되자마자 대중의 열망과는 달리 전두환과 노태우를 이제 풀어주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그 광주 민중 항쟁에 대한 조치들은 그 제도화된 틀 내에 그 국한시키려는 그런 조치들 그리고 광주라는 어떤 지역적인 틀 내에 광주 항쟁을 가두어 두려는 그런 조치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조차 투쟁의 성과물이라는 점은 지적을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광주항쟁을 더 넓은 시각에서 즉 전체 노동계급 운동 역사의 중요한 일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자신이 박정희가 구축한 억압적인 그 착취 체제를 지키고자 광주 민중을 짓밟았듯이 박정희가 그 억압적인 착취 체제 속에서 만들어낸 거대한 그 노동 계급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과정 속에 광주 항쟁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광주항쟁 이전에 끈질기게 저항해왔던 노동계급 운동은 광주항쟁을 계기로 정치 조직적으로 급진화되어 87년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연속된 역사,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 독재를 투쟁으로 이제 물리치고 군부 독재가 없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자본주의가 가하는 끔찍한 고통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불평등 그리고 온갖 차별, 대형 사고들은 자본주의가 낳은 적폐들이죠.
이것은 이윤을 위해 대중을 고통에 몰아넣는 그 자본주의 자체를 분쇄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 광주항쟁에서 보여주었던 그 대중이 스스로 이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잠재력과 진정한 해방을 위한 염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게 커지고 조직된 그 노동 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연사의 정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70년대 말에 발생했던 그 경제 위기가 세계 경제 위기의 맥락 속에서 이제 발생한 것이다라고 지적해 주신 거에 이제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맥락 하에서 한국에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고 또 뭐 부산 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욱 이 경공업이 이제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더욱 위기가 심각했고 그거의 배경 하에서 부마 항쟁이 이제 발생했다 이런 말에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당시에는 이제 북한하고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이제 경쟁하고 있었던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치열한 이제 군사적 경쟁이 있었고 군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죠. 따라서 이제 중화학공업에 따라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경공업 쪽에 이제 치중을 덜한 그런 것이 이제 70년대 이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고 그것 때문에 경공업 쪽에 이제 위기가 더 심화됐던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한 부산 마산 지역에 그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진 것도 바로 이제 그 때문이죠. 그리고 박정희가 계속 선전했던 어떤 경제 성공의 신화 그것이 이제 무너지는 또 하나의 이제 그 배경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광주 항쟁 그 자체에서 어떤 노동자 투쟁이 벌어졌다든지 아니면 광주 항쟁 그 자체가 어떤 노동자 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닙니다. 그 광주 항쟁 자체는 그야말로 이제 민중 항쟁이었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뭐 중심이 된 것도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노동자들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참여를 했죠. 개인적이었죠. 뭐 조직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뭐 기타 이제 하층민들 플러스 뭐 여성들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각계각층이 이제 참여를 한 그야말로 이제 민중 항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어떤 노동자 투쟁의 성격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과도한 좀 성격 규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체 그 노동계급 운동이라는 그 흐름을 봤을 때 광주항쟁의 역할, 위치가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70년대에 굉장히 이제 폭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굉장히 주요하게 일어났던 점을 이야기한 거는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또 주로 경제 투쟁을 굉장히 이제 뭐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주장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70년대의 그 어떤 뭐 동일방직이나 아까 YH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이런 투쟁들이 하나 이제 경제 투쟁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이제 주요했던 투쟁이거든요. 그것의 영향 하에서 정치적인 그런 위기가 발생하고 그 정권이 거의 이제 흔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동자 투쟁과 이런 어떤 민주주의 또 정치 투쟁, 그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의 상호 결합을 통해서 전체 노동계급 운동이 강화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한국 노동계급 운동이 이제 밟아나갔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70년대 그 투쟁이 정치 투쟁에 영향을 미쳤고 그 정치 투쟁이 다시 경제 투쟁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갔던 게 바로 80년대의 상황이고 그 배경 하에서 87년 6월 항쟁과 7.8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고 노동계급 운동이 전면에 그 한국 사회에서 이제 가장 거대한 힘을 가진 집단으로 노동계급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그 배경이 되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어떤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자 투쟁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뭐 광주 그 자체에서 어떤 노동자 투쟁이나 뭐 그런 성격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이거 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임을 위한 행진곡의 그 임이 그 김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우파들이 해서 이제 공격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에서 이제 불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임수경이 방북했을 때, 그 89년도죠? 예, 89년도에 방북했을 때 임수경이 이제 그 가서 이제 불렀고 이제 그게 대학생들이나 이제 그 북한의 젊은층 사이에서 이제 불렸었죠.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서 금지곡이 됐어요. 북한에서. 왜냐하면은 그거 자체가 어떤 저항 정신을 담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를 북한 그 지배계급이 허용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지금 남한의 그 우파들이 그 이미 그 김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북한에서 금지곡인데 무슨 이미 김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그 요번에 이제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전에 박근혜가 그 뭐 계속 리무를 위한 행진곡도 안 부르고 뭐 거기에 참가하지도 않고 기념식에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은 참여해서 뭐 리무를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인 것처럼 뭐 사람들이 느끼고 그런 이제 감정적인 그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만하지만 그러니까 이거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박근혜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는 북한의 지배자들이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싫어했던 이유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의 저항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현실의 투쟁과 결합된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박근혜는 그것을 싫어하고 저주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단지 그것을 그 어떤 기념식의 노래로만 그 국한시켜서 그 제한시켜 놓는 그런 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 투쟁의 저항 정신과 결합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쪽 그 방향으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현실 투쟁과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 나왔듯이 문재인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광주 정신을 운운하면서 그 제국주의에 대해서 말하면 되게 이제 친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 단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것 이런 거는 당연히 그 광주 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책은 이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그 아마 북카페에 있으니까 꼭 뭐 구입해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광주항쟁에 대한 정말 생생한 룩보이니까 이걸 통해서 광주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이야기한 것 말고도 굉장히 풍부한 사실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